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 중책입니다. 하지만 싸울 일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상책입니다. 한국의 방산전시회 한국군사전략지휘관의 발언에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단 10초 만에 각국의 군사전략가들의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폭발음도 경보도 경고 방송도 없었습니다. 단 한 발, 아니 소리조차 없는 빛 한 줄기가 수십 년의 군사 철학을 박살냈습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만약에 벌어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키우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싸움을 만들지 않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세계 무기체계의 기술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이 개발한 첨단 무기 체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왜 한국으로 몰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닉 브레너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그 중에서도 전략기획국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던 군사전략가로 프랑스와 영국의 합작 방산기업에서 전략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와 외교의 접점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어 왔고 무기체계가 지닌 기술력보다는 그것이 어떤 전략적 맥락 위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런 저를 움직이게 만든 나라는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분석하기 위해 제가 한국을 찾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분석이 아니라 판단을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말이죠. 기술력은 빠르지만 철학은 없다. 실행력은 높지만 방향은 외부에 의존한다는 그 오래된 편견 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접하게 된 건 오래전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분석할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군의 지휘체계나 전략 접근 방식을 보면서 이 나라는 아직도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구도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어찌 보면 무지였고 어찌 보면 교만이었죠. 그 무지와 교만이 얼마나 깊었는지 저는 그 후 몇 날 며칠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며 후회하게 됩니다. 프랑스 본사로부터 한국 파견을 제안받았을 때도 저는 선뜻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아시아 방위 시장, 특히 차세대 공중방어 체계에 있어 한국이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업계 전반에 알려져 있었지만 제게는 그것조차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데이터일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전략적으로 독립적인 흐름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방문 첫날, 저는 서울 인근 고양시에서 개최된 DX 코리아 방산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에서 온 무기체계 전문가, 전략가, 기술자들이 모여 자국의 방위 시스템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전시장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차가운 전쟁 같았습니다. 전시 부스마다 속도, 위력, 정밀성을 내세우며 더 빠르고 더 멀리, 더 강하게를 외치고 있었죠. 각국의 고위 장성들이 그 속을 천천히 걸으며 협상 준비를 하는 모습은 전장보다 더 전장 같았고 저 역시 그 분위기에 익숙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한가운데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의 시연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과 조용한 통제 장비, 그리고 주변에 설치된 드론 모형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수많은 인파가 이미 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의심이 교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상용화와 실전 배치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 제약이 워낙 많아서 대부분의 나라가 연구는 하지만 실전 도입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저는 팔짱을 낀 채 시연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이륙하고 상공을 일정 궤도로 비행하자 조용히 감지 알림이 떴고 그 다음 순간 정말로 소리 하나 없이 그 드론이 마치 전자장애를 받은 것처럼 툭 떨어졌습니다. 폭발도 불꽃도 없었습니다. 드론은 말 그대로 기능 정지 상태로 낙하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곧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환호도 과장된 시연 설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연을 마친 기술자가
단 한 문장을 남기고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천광은 기존 포대 방식의 한계를 넘은 무소음무진동 대응 체계입니다. 우린 싸우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싸움을 피하려고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기의 본질은 상대를 제압하는 데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런데 왜 한국은 그걸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침착하게 보여주는 걸까? 전시장을 빠져나와도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에 서울 거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복잡하고 바쁜 도시 한복판에서 천광이라는 무기의 정적이 오히려 더 강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인가? 무기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질문의 답이 한국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흥미로운 방식이라 치부하고 넘어가려 했죠. 하지만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천광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단순한 시연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제 오만했던 확신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죠. 전시회를 마치고 이틀 뒤 저는 한국방위사업청이 마련한 공식 일정을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그러니까 줄여서 ADD라고 불리는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모든 국방 기술의 실질적 시작점이자 그 방향성과 철학이 집약된 전략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지 기술을 구경하러 온 외부 전문가의 시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저에게 보여주려는 것 이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 역시 알아보기 위한 마음보다는 검증하고 판단하려는 자세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ADD 입구에 도착하자 제 이름이 적힌 보안 출입증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투명 강화유리 너머로 정갈하게 정리된 연구 공간이 보였고, 장비들은 마치 군사적 긴박감보다는 과학자들의 호기심과 실험 정신을 닮은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인물은 박준혁 박사였습니다. ADD의 레이저 무기 개발팀장으로 소문만 들었지 실물은 처음 보는 인물이었죠. 박 박사는 흰색 연구복을 입고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전형적인 공학자의 냉철함을 지닌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닉 그레너 고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어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는 박 박사의 발음은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덕분에 통역의 번역톤 없이 직접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죠. 처음엔 의례적인 기술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천광의 원리, 광원 구성, 반응 속도, 감시 거리, 냉각 기술 등 전문 용어로 가득한 브리핑은 사실 제겐 그리 인상 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숫자와 지표의 세계니까요. 전 세계 무기 개발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박 박사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마치 사전각본에 없는 말을 꺼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조금 갸웃했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설명할 때 쓰는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철학 혹은 전략적 함의가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이 던져지고 난 뒤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박 박사는 저를 소형 시뮬레이션 룸으로 이끌었고 천광이 모의 공격을 인식하고 자동 요격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격추를 통해 10번의 교전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면 적은 다음부터 감히 다가오지 못합니다. 천광은 그래서 소리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경고라는 것을 기술로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전략가로서 수천 개의 전장 시나리오를 다뤄왔지만 그중 대부분은 싸우는 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싸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법에 대한 건 단 한 번도 깊이 다룬 적이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한국군의 실전 운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한 통합전장 통제지휘소, 그곳은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양측이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맞서는
말 그대로 긴장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당일 일정은 단순한 시스템 소개였지만 예상치 못한 진짜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흐리고 바람이 꽤 불던 오후였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2시 5분. 갑자기 상황실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북측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드론 하나가 MDL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함성도 다급한 지시도 없었어요. 그저 훈련받은 동작대로 그리고 익숙한 판단대로 조심스럽게 모든 것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천광, 자동 모드 전환, 타겟 추적 시작.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초고속으로 드론을 추적하던 조준선이 잠시 멈췄고 그 후 단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드론은 그대로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폭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존재 자체가 꺼진 듯한 정적만 남았습니다. 상황 종료, 언론 보고는 생략, 내부 기록만 남깁니다. 지휘관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바로 옆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왜 알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지휘관은 제 말을 잠시 곱씹더니 조용히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 중책입니다. 그리고 싸울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이고요. 그 순간 저는 어떤 매뉴얼에도 적혀있지 않은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건 단지 무기를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철학이 기술에 깃든 상태였고 그 철학이 침묵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앉아 책상 위 메모장을 펴고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전투의 기술은 있었지만 평화의 철학은 없었다. 한국은 그 둘 중 후자를 선택했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열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메일함 하나 열지 않았고 분석 도구나 메모장도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던 건 천광의 조용한 발사 장면도 정적의 상황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들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싸울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입니다. 그 문장은 누가 일부러 세게 내리친 것도 아닌데 이상할 만큼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전장 설계자로 살아온 지난 20년, 그 세월 동안 제가 만든 수많은 전략 시뮬레이션과 위기 대응 프로토콜은 모두 전쟁이 일어난 이후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여했던 수백 건의 프로젝트는 싸우되 이기는 방법을 또는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방법을 계산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것들을 단 한마디로 넘어섰습니다. 싸움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는 법. 그건 제가 그토록 고도화된 방산 시스템을 갖춘 서구권 전략가이면서도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날 예정에도 없던 일정이 추가됐습니다. 박준혁 박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그는 어제 닉 고문께서 보여주신 반응이 인상 깊었다며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따라 ADD의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며 저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정적이 감도는 복도를 지나 문이 열리자 문 안쪽에는 광범위한 전투 시뮬레이션과 기술 로드맵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방 한켠에 놓여 있던 손글씨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적을 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문장 하나였지만 그 의미는 수십 장짜리 전략 문서보다 깊었습니다. 그건 단지 무기가 아니라 심리적 제어 장치였고 누군가의 마음속 공격의지를 사전에 꺾는 체계였습니다. 무서운 건 그게 기술적으론 가능하다는 사실보다도 그걸 처음부터 목표로 삼고 설계했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이 문구, 당신이 쓰신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처음 쓴 건 아닙니다. 이건 20년 전 한국형 방위 철학 프로젝트가 처음 발족할 때 초기 기획자들이 남긴 문구입니다. 그들이 말하던 건 단 하나였어요. 싸움을 분석하지 말고
싸움을 없애는 법을 설계하라. 그 말은 마치 한순간에 제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돌덩이처럼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전장의 전술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전투 흐름을 설계하고 최소 피해로 최대 승리를 거두는 방안을 모색하던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불타오르고 민간인도 군인도 똑같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전쟁이 단순한 교전이 아닙니다. 전쟁은 존재의 위기였고 국가 전체가 경험한 집단적 트라우마였어요. 우린 그런 전쟁을 다시는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겪은 공동체의 상처 위에서 기술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기는 조용했고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고 과시하지 않았으며 오직 억제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겐 싸움을 대비하는 법보다 싸움을 피하는 설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다 철학을 먼저 고민했습니다. 박 박사의 마지막 말은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밀한 타격처럼 제 사고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기술자가 아니라 설계자였습니다. 총을 드는 대신 총이 불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내려는 설계자. 그가 만든 무기는 눈에 띄지 않았고 소리도 없었으며 뉴스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전략적 억제는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도 명확하고 위력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는 길, 벽면에 작게 적혀있는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능형 방위 철학 실험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운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그 문장의 무게를 너무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며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싸우는 법을 아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싸움이 필요 없는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어딘가 낯설고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파리의 공항은 여전히 분주했고 서구 특유의 냉철한 분위기는 그대로였지만 제 안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확실히 바뀌었는데 아직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말로 정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본사에서 정기 전략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각국의 방위산업 현황과 차세대, 무기 시장에 대한 전략 수립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부 다 오랜 전우들이자 동료들이었고 그들의 눈빛엔 익숙한 경쟁과 효율, 수익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그 자리에 녹아들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회의실의 공기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순서가 되었고 저는 조용히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전략은 숫자와 성능보다 철학이 먼저입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는 무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야말로 향후 무기 체계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다른 누군가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회의실 안은 곧 반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철학이 무기를 이깁니까? 기술적으로 발전한 건 맞지만 아직도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들의 접근은 너무 이상적이에요. 시장이 원하는 건 압도력이지 억제력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의 말 하나하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 나 역시 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처럼 천광의 실제 작전 영상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크린 위로 DMZ 통제지휘소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드론이 탐지되고 천광이 작동하고 10초 만에 아무런 소리 없이 위협이 사라졌던 그 장면. 회색 조명 아래 회의실은 그 순간만큼은 조용해졌습니다. 폭발도 경보음도 없는 영상 앞에서 사람들은 말을 잃었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무기는 소리도 없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랑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고개를 숙여 자료를 다시 읽기 시작했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도 이해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복귀하자 제 메일함엔 한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HDSI, 한국의 주요 방산기업 중 하나였고 천광의 핵심 운용 파트너이기도 했죠. 메일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당신의 철학에 공감합니다. 본문은
짧고 정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철학에 공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의 글로벌 전략 고문으로 함께해 주시길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무기를 만드는 시대에서 평화를 설계하는 시대로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메일을 닫지도 회신하지도 않고 그냥 컴퓨터 화면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 질문은 단순한 직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근본적인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펜타곤에서의 시간, 유럽 각국 전략팀과의 협업, 그 모든 경험들은 싸움을 전제로 한 지식과 데이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겪은 며칠은 그 모든 전제가 누군가의 상처 위에 세워진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고 머릿속에는 ADD 지하실에서 보았던 그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적을 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저는 조용히 제 방식대로 문장을 이어 적었습니다. 전장을 설계하던 나는 이제 전쟁 없는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으로 회신 메일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쟁을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이 필요 없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제 평생의 경험을 이제 그 철학의 미래에 쏟겠습니다. 이메일을 전송하고 난 뒤 마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천광이 드론을 격추했을 때 실은 그 무기보다 먼저 제 마음의 확신이 격추당했었다는 걸요. 전투의 기술은 이제 넘쳐납니다. 하지만 평화를 설계하는 기술은 여전히 드뭅니다. 그 기술은 소리도 없고 자랑도 없으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 앞에 묻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만이 싸움이 시작되지 않는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저는 이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 한국에서 저도 함께 싸우지 않는 무기를 설계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국방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하려는 한국의 모습. 정말 보기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